좀 많이 내려왔나 하는 시점은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부분을 우리 한문도 교수께서 조금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무너지면 정말 망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비관적인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그 유튜브 구독자들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한 걸 좀 보면은 집값이 바닥을 찍는 시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약간 중구난방입니다. 2023년 상반기 11%, 2023년 하반기 24%, 2024년 19%, 2025년 12%, 2026년 33%. 뭐 그래도 제일 많은 의견은 2026년 이후, 두 번째가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예 한 부분은 길게 갈 것이다. 또 한쪽은 그래도 하반기면 회복이 될 거야라는 기대. 일단 지금 저 설문조사를 보면은 36%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70%가 다 장기성을 보잖아요. 그럼 일단 뭐 합리적 기대 가설에 의해서라도 대다수가 저렇게 방향성을 틀 것 같고, 그럼 저 36% 중에 어떤 구성원의 형태를 본다면 우리가 다주택자분들이 한 10% 되거든요. 10%는 빼야 된다고 보면은 20%만이 혹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7대2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땐 저분들도 저희보다 더 샤프하신 것 같아요. 정보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바닥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바닥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왜 시작이라고 판단되냐면 일단 터진 게 없어요.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경매 물건이 지금 2배가 늘었다고 하는 게 한 200개밖에 안 됩니다. 100 몇십 개밖에. 근데 이제 대표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변동성 금리 중에 우리가 대출받은 분들 중에 리스크 요게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상반기는 바닥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에 임대차 3법이 진행되고 이 전세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조사해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 사이에 서울하고 경기도의 아파트를 이제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 서울은 조사하니까 70에서 75%, 경기도는 75에서 80%가 다 전세 대출 계약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 액수를 떠나서 일단 대출이 꼈다는 얘기고, 지금 역전세난이 나는 이유는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만 해도 5억 받아봤자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8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룸 사시던 분조차도 아파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그냥 나와야 됩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역전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21년도가 고점인데 20년대 임대차법이 됐잖아요. 쭉 폭등하고 뭐 기사에 줄 서서 집 보고 이런 게 가을 겨울까지 갔으니까 2021년도 넘어가면서 꼭지점에서 저 전세 계약하신 분들이, 그게 만기가 지금부터예요. 계산해 보시면. 그럼 그분들이 지금 앞에 하신 분들도 지금 빠져나오는데, 뒤에 하신 분들은 지금 금리는 또 더 올랐잖아요. 부담은 더 커지고, 그분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빠질 겁니다. 빠지는 데다가 또 하나의 또 찬물이 뭐냐, 강남 3구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강남 3구의 입주 물량, 올해 입주 물량이 작년에 3배입니다. 송파구 빼고 서초 강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2월이죠. 올해 2월에 입주하는 개포 레지던스가 거기가 지금 집이 안 나가요. 가격을 낮추는데도. 그럼 새로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더 다운되겠죠. 그럼 기존에 그 당시 신축해서 들어간 개포동 아파트들도 많고, 거기에 있는 전세 드신 분들이 지금 다 튕겨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포자리 같은 것도 23억 가다가 바로 13억입니다. 지금 반토막인데 그 10억을 어떻게 메꾸냐 이거죠. 그분들의 물건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바닥을 갈 텐데, 그것도 안 터졌는데 바닥을 얘기하는 좀 빠른 것 같고, 외부 변수하고 내부 뭐 가계부채, 자영업자 이건 차지하고라도, PF 문제까지 차지하고라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에 바닥을 찍겠어요. 그 지나고 나면 이제 조정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내려왔나 하는 시점은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에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설문조사하신 시청자분들이 더 저희보다 샤프하신 거예요. 그거 다 아시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섣불리 시장을 만만히 보시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바닥 얘기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2개 외에도 많지만, 일단 이 2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논의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에 나타났던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지금 이제 IMF 때 나타났던 굉장히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빠질 거품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를 거예요. 항상 그랬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 패턴이 조금씩 다른데요.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아마 거품이 굉장히 빠르게 빠질 거기 때문에 한 25년 어느 즈음에는 우리가 이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논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건은 뭐냐면, 관건은 이제 지금 뭐 미국 어저께 이제 미 연준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한 1% 정도 더 올리겠다. 그러면 한국도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또 아주 소수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6.5%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5% 중반에서 멈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다수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5% 초중반대가 된다라면 제가 이게 2024, 25년 정도쯤에는 바닥을 논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진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막 6%를 넘어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시간 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아마도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아마 금리를 또 빠르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은 주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미국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 401k라고 하는 이런 연금 제도가 주식이랑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빠지는 건 용인이 되지만 너무 심하게 빠지면 이거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해서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바닥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비관적인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많이 올랐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너무 심하게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지금 6개월 내렸잖아요. 6개월 내렸고 뭐 길게 보면 뭐 1년 정도 됐는데 7년 올랐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1, 2년은 내리겠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 그러고 나서 자산 관리 하시면서 대처하시면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자꾸 이제 바닥 언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더 불안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숫자 놀이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숫자 예. 놀이가 우리가 이제 어느 기점으로 잡아서 그 변동률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고점 대비 30%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과거에 오른 45%를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100이었을 때 150으로 올랐는데, 그래서 50이 올라서 150이 됐는데 거기서 30%를 까먹는다는 얘기는 105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30%랑 굉장히 큰 거라는 거예요. 큰 거라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30%라는 마지노선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정말 망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그런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우리의 선택의 그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알겠습니까? 또 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V자 상승에 대한 현상을 우리도 겪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갔어요. 사실은 2008년도인가 20% 가까이 떨어졌다가 바로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취한 선택들이 여러 가지가 뭐 공급에 대한 선택의 문제, 뭐 이런 규제 완화의 어떤 그 지나친 완만한 속도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쭉 장기간 이제 침체가 시작된 거라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장이 어떤 장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죠 지금은. 예, 저도 그러면은 좀 이제 한마디 좀 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 문제 부분을 도외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회복과 관련해서도 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거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월 3일 날 정부의 대책 발표가 반영되지 않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지금 발표되고 난 뒤에 5일자로 나온
여러 가지 한국 부동산원의 그 일부 회복의 어떤 그 하락폭이 일부 완만해졌다는 부분은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즉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떤 시장의 실제보다도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들이 이제 그 작용이 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좀 반영된 측면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도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가격의 하락폭은 여러 가지 거래가 없는 가운데 지금 그래도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2023년도의 입주 예정 물량은 사실은 서울의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평균이라고 하는 가구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4만에서 4만 5천 호의 물량이 한 해 이제 필요하다, 뭐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작년도의 경우에 2만 한 5천 호 내외가 지금 입주 물량으로 이제 잡힌 것으로 부동산 124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 2만 5,729가구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거의 같은 물량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물량 중에서도 그러니까 물량이 상당히 적은데도 거기가 강남구에서 전체 물량의 25%가 입주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까 그 부분을 우리 한문도 교수께서 조금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서울로 보면은 사실은 필요한 어떤 수요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한참 우리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를 보일 때에는 향후에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1순위로 꼽았던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으로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위기 상황이 즉 바닥 확인 부분이 굉장히 늦춰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인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114가 조사한 이후에 23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이건 분양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완성된 물량으로 시장에 쏟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약 5만 가구가 입주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10만 가구가 넘는 11만 가구가 지금 입주 물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우리가 2023년도에 전체 입주 물량이 얼마 나올 것이냐면 35만 가구로 여기 임대 포함해서 35만 가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인천과 경기도에서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가뜩이나 가격이 약세에 있어서 사실은 물량까지 완성된 주택으로서 입주 물량까지 쏟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규제 조치 완화 등과 또 정부의 많은 뭐 대출 관련되는 상품 등을 통해서 충격파를 완화하려고 하더라도 그 충격파가 조기에 해소되기는 대단히 힘들다. 제가 다른 의견 좀 드릴 때요. 우리 저 소장님께서 목민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게요. 지금 공급하고 수요에 맞춰서 말씀 주신 거 뭐 맞을 수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근데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MB 정부 때 2008년 9년도에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도부터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3.25에서 5.25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거의 2배. 그래도 집값은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이제 집값이 이제 효과가 있는가 하더니 글로벌 터졌죠. 터지고 나니까 MB나 미국 일단 금리 인하를 했죠. 아까 우리 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 앞치 오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MB 정부에서 1년 사이에 금리를 2%까지 내립니다. 기준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내리죠. 거기다가 규제 완화 대책이 가세를 하니까 아까 저 교수님 말씀처럼 1년도 안 돼서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고서 뒤로 이제 장기적으로 늘어졌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규제 완화는 똑같죠. 조건이 똑같은데 금리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 그때 시장 주체들의 가격을 주택 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보다 그때는 164라는 아까 숫자가 나왔고 지금 214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괴리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지역별 편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MB 때 서울에 강남에 미분양이 나지 않았습니까? 미분양 날 시절에 입주 물량이 12,000세개였어요. 두 개. 딱 두 개 년도가 입주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3, 4만 호가 아니라 12,000세대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도 집값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입주 물량 그걸로 인해서 지역별 편차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은
요인들이 그때보다 더 하방 요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재건축 어디 호재 단지가 팍팍 살아난다든지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극히 일부 지역은 뭐 진짜 뭐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군산 같은 데는 좀 버티고 있거든요. 기업체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람이 느는데 집이 없으면 그건 버티겠지만 그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 대세 하락에 일단은 1, 2년은 갈 것 같다는 게 뭐 제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